세계사상 가장 파격적인 권력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한 소년이 산골짜기 동굴에서 굶주림에 떨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던 그 시절부터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죠.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복수와 야망 그리고 치밀한 계산이 만들어낸 현대판 권력투쟁의 서사시거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매 5년마다 펼쳐지는 신비로운 의식이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서 7명의 남성이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맨 앞서 걸어 나오는 인물이 바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이죠. 2022년 10월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시진핑이었습니다. 무려 3년임에 성공하며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종신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인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권력 승계가 중국 공산당 70년 역사상 가장 비정한 숙청과 조작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는 것이죠. 시진핑의 등 뒤에는 수백 명의 정적들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대장정이 벌어지던 1934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은 국민당 세력에 완전히 포위당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약 13만 명의 공산군과 민간인들이 적군에 둘러싸인 채 식량마저 떨어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때 마오쩌둥은 생존을 위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포위망을 뚫고 중국 북부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죠. 1934년 10월 16일 밤 공산군은 국민당 방어선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처절한 전투 끝에 포위망을 뚫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참혹한 시련이었죠. 추격해오는 국민당군과의 끊임없는 교전, 험준한 산맥과 강을 건너야 하는 고난,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까지 모든 것이 이들의 앞길을 막아섰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도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소련식 정면 대결 전술을 고집하던 다른 지도자들이 군사적 실패를 거듭하자 결국 게릴라 전술의 대가인 마오쩌둥에게 군사 지휘권이 넘어갔거든요. 마오는 산악지대로 들어가면 적의 추격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죠. 무려 9개월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걸으며 싸워야 했고 원래 출발했던 13만 명 중에서 겨우 8천 명만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장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마오쩌둥을 맞이한 인물이 바로 시중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 북부에서 게릴라 기지를 운영하며 공산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던 혁명가였죠. 시중신은 마오쩌둥의 군대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고 이로써 역사적인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시중신이 훗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시진핑의 아버지였던 거죠. 이렇게 두 가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대장정을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거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됐죠. 1945년 당 대회에서는 마오쩌둥 사상이 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됐고 이는 그의 모든 결정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전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오는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는 인물들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배치했고 이들이 바로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 됐으니까요. 이런 절대 권력 구조는 훗날 시진핑이 그대로 모방하게 될 권력 모델의 원형이었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을 때 대장정에 참여했던 생존자들은 새로운 국가의 핵심 엘리트가 됐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국무원 부총리급의 고위직에 임명됐죠. 이때부터 시진핑은 태자당이라 불리는 특권층 자녀가 됐는데 이는 혁명 원로들의 자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진핑은 베이징 최고의 학교에 다니며 특권적인 삶을 누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그가 훗날 이런 극적인 운명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진핑의 어린 시절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중남해 근처의 고급 주택에서 살며 최고급 교육을 받고 다른 혁명 원로들의 자녀들과 어울렸거든요. 그의 아버지 시중신은 마오쩌둥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었고 따라서 시진핑 가족은 중국 최상층부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독재는 갈수록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 전체가 광기에 휩싸였죠. 마오는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혁명을 했던 동지들,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으니까요. 류샤오치 같은 고위 지도자도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서 참혹하게 죽었고 군부의 핵심 인사들도
차례로 숙청됐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그의 어록집인 홍보서는 성경보다 더 신성한 경전이 됐고 그의 초상화는 모든 가정에 걸려야 하는 의무가 됐죠. 누구든 마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표현하면 즉시 반혁명 분자로 몰렸습니다. 당시 15세였던 시진핑은 베이징의 명문 중학교에서 쫓겨났고 시골의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추방됐으니까요. 하루아침에 특권층 자녀에서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한 거였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관과 권력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보내진 곳은 섬서성의 량자허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굴을 파서 만든 움막에서 살아야 했죠. 하루 종일 밭일과 탄광에서의 중노동에 시달렸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 배급으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베이징의 특권층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최하층 농민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바로 마오쩌둥이었다는 사실이죠. 시진핑은 무려 7년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지식 청년들과 달리 아버지가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더욱 혹독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경험이 그에게 농촌의 실상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권력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진핑은 이 기간 동안 무려 9번이나 당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정치범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0번째 시도에서 입당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자 중국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실각했던 덩샤오핑이 복권되면서 권력을 잡았거든요. 덩샤오핑은 마오 시대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복권시켰고 시진핑의 아버지도 명예를 회복하며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시진핑도 베이징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거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이 복수심에 불타서 당을 내부에서 파괴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달랐죠. 그는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마오쩌둥 같은 개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1981년 당은 마오쩌둥 시대를 비판하는 역사 결의안을 채택했고 앞으로는 집단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덩샤오핑 자신도 당 총석이나 국가주석 같은 최고위직은 맡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런 권력 분산 시스템 덕분에 중국은 3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또한 지도자의 연령 제한과 임기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래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죠.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보통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70세가 되면 은퇴하는 것이 불문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 시기에 매우 독특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엘리트들이 베이징에서 중앙 권력에 접근하려 치열하게 경쟁할 때 그는 오히려 베이징을 떠나 지방으로 갔거든요. 1982년 그가 처음 배치받은 곳은 허베이성의 가난한 농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연부석이라는 말단 직책부터 시작했죠. 다른 태자당 출신들이 중앙부처의 좋은 자리를 노릴 때 시진핑은 묵묵히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시진핑의 이런 선택은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방에서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농촌에서의 7년 경험 덕분에 일반 관료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실제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능력은 상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85년 시진핑은 푸젠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지역으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무려 17년간 근무하면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지역 전문가가 됐습니다. 특히 군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것이 훗날 큰 자산이 됐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자신만의 독특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는데 이는 베이징 중심의 기존 파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푸젠성에서 시진핑은 샤먼 대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 발전에 힘썼습니다. 또한 대만과의 경제 교류 확대에도 적극적이었죠. 이런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은 그를 개혁파 인사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부패 척결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밀수업자들과 결탁한 부패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는데 이런 모습이 중앙 지도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실무적이지만 원칙이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2002년 시진핑은 저장성 성당위 서기로 승진했습니다. 저장성은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지역 중 하나였고 여기서의 성공적인 성과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켰죠. 그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부패 척결에도 적극 나섰는데 이런 모습이 중앙 지도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저장성에서 시진핑은 녹수청산론이라는 환경 정책을 처음 내놓았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죠. 이 정책은 훗날 그의 대표적인 정치 브랜드가 됐습니다. 또한 그는 저장성의 민영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민영 기업에 대한 당내 시각이 복잡했는데 시진핑은 과감하게 이들을 육성했거든요. 그 결과 저장성은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저장성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8가지 장점과 8가지 단점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저장성의 발전 전략을 세웠는데 이는 그의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2007년 상하이시 당위 서기로 발탁된 것은 시진핑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였는데 당시 대규모 부패 스캔들로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천량이 전 당위 서기가 거대한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실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상하이의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킬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시진핑이 선택된 거였죠. 시진핑은 불과 7개월 만에 상황을 안정시켰고 이 성과로 인해 2007년 제17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25년간의 지방 근무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시진핑은 차기 지도자로 확정됐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된 거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온건하고 개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방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주관하면서 시진핑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세련된 외교 수완은 그가 중국의 얼굴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죠. 2012년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오르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부패 척결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보시구라이, 저우융캉 같은 강력한 파벌의 거물들이 차례로 실각했고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거든요. 시진핑은 이들의 빈자리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호랑이도 파리도 함께 잡는다는 슬로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고위직이든 하급직이든 가리지 않고 부패자를 처벌한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전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까지 구속되는 등 중국 정치사상 전례 없는 대숙청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단순히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반부패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해 당내 모든 인사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죠. 동시에 시진핑은 군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군 간부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을 통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했거든요. 또한 군 구조 개혁을 통해 군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당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진핑은 중공몽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죠. 경제적 부강과 군사적 강국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는 고대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부활시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였죠. 더욱 놀라운 일이 2018년에 벌어졌습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한 거였죠. 이는 덩샤오핑 이후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던 집단 지도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조치였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종신 집권의 길을 연 것이니까요. 2021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진핑 사상을 당 규약에 명시하는 제3의 역사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모든 결정은 더 이상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됐죠. 이 결의안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급의 역사적 지도자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인민의 영수라는 마오쩌둥만이 가졌던 칭호까지 부여받았거든요. 이는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자신의 사상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마오쩌둥이 했던 개인 숭배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거였죠. 젊은 세대부터 시진핑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심어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집권 10년간
중국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고 군사력도 비약적으로 강화됐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시켰고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죠. 하지만 동시에 홍콩의 민주화 운동 탄압,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와 통합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2020년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강제 적용한 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국양제라는 50년 약속을 23년 만에 사실상 폐기한 것이었죠. 시진핑은 홍콩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억압하고 본토와 같은 통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들이 재교육 캠프라는 이름의 구금시설에 수용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현대판 홀로코스트라고 규탄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이라고 주장했죠. 대만에 대해서는 무력 통일 의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미룰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했거든요. 2022년 코로 제로 정책으로 인한 전국적 시위는 시진핑 체제의 첫 번째 실질적 도전이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봉쇄 정책을 규탄했고 심지어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나왔죠. 하지만 그는 신속하게 정책을 전환하며 위기를 넘겼고 같은 해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새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그의 측근들로만 구성됐죠. 이제 중국 공산당 내에는 시진핑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리창, 자오르지, 왕우닝, 차이치, 딩슈에샹, 리씨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시진핑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측근들이었습니다. 특히 리창은 시진핑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도 시진핑 노선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죠. 현재 시진핑은 69세로 전통적인 은퇴 연령인 70세를 훨씬 넘어서도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서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평생 집권이 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마오쩌둥에 의해 인생이 파괴됐던 한 소년이 결국 마오쩌둥을 능가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기까지 이 드라마틱한 여정은 현대 중국사의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일 겁니다. 시진핑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요. 그가 동굴에서 살던 추방자에서 14억 인구의 절대 권력자가 된 이 놀라운 역전극은 권력의 본질과 복수의 달콤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현대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